예비 며느리의 짐에서 서류를 본 순간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때 걔였구나. 저는 오미경입니다. 올해 56,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다가 작년에 은퇴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충청북도 제천의 한적한 교회로 이사를 왔죠. 서울의 답답한 아파트를 벗어나 드넓은 마당이 딸린 전원주택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참 평온했습니다. 아침에는 텃밭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남편과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지난 봄 4월 말쯤 시작됐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던 외아들 태훈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갈게요. 그런데 여자친구 데리고 가도 될까요? 32살까지 혼자 지내던 아들이 처음으로 여자를 데려온다고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태훈이가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주는구나. 그런 기대감에 마음이 들뜨더군요. 금요일 저녁부터 남편과 함께 집안 대청소를 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정성스럽게 버무린 나물들까지. 설레는 마음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섰고 운전석에서 태훈이가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조수석 문을 열어주더니 한 여성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첫인상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키는 160cm 정도로 작은 편이었지만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깔끔한 옷차림이 단아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꼭 어디선가 본 것처럼 굉장히 낯이 익었어요. 태훈이 여자친구는 긴장한 것처럼 경직돼 보였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태훈이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오는 모습이 마치 처음 학교에 온 전학생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목소리는 작지만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에서 예의가 바른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윤이에요. 박지윤. 태훈이가 소개해 줄 때 그 아이는 살짝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가 참 애틋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차를 대접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이는 28, 태훈이보다 4살 어렸습니다. 직업은 소규모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조용한 성격이에요. 말수가 많지 않지만 정말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에요. 태훈이가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윤이는 대화 중에도 계속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잠시 생각하다가 짧게 대답하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피하려는 듯 했습니다. 고향이 어디예요? 남편의 질문에 잠시 멈칫하더니 경기도 쪽입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계속 쌓이니 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갈비찜을 보며 지윤이가 작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는 한 젓가락 맛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정말로. 그때 처음으로 진심 어린 표정을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죠. 내 식구가 되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상하게도 작은 행동에도 자꾸만 마음이 가는 아이였죠.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태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짝을 만났구나 하는 기쁨과 함께 약간의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아직 더 알고 싶은 게 많은데 벌써 결혼 이야기가 나오다니. 하지만 태훈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니?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 제 질문에 태훈이가 지윤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올 가을쯤.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윤이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살짝 짓는 미소 뒤로 그늘이 보인 것 제 기분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날 밤 지윤이는 게스트룸에서 잤습니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거실을 지나다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아주 작게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며 우는 소리.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는데 곧 소리가 그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우는 걸까? 우리 집에서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나?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윤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얼굴로 인사를 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식장은 정했는지, 하객은 몇 명 정도 예상하는지, 신혼집은 어떻게 준비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윤이 쪽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윤이네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 말에 지윤이가 잠시 굳어지더니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훈이도 미안한 듯 저를 바라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커지더군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형제자매나 친척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왠지 분위기를 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태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윤이를 좋게 봐주세요. 힘든 일이 많았던 아이예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진심 어린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렇게 모든 걸 숨기려고 하는 걸까? 그렇게 지윤이와의 첫 만남은 끝났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예비 며느리와의 첫 대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밤에 흘린 눈물, 회피하려는 시선, 짧은 대답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한 내성적인 성격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이기보다는 어쩐지 계속 마음이 쓰였거든요. 첫 만남 이후 지윤이는 종종 집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태훈이와 함께 왔지만 혼자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태훈 오빠가 회사 일이 바빠서 혼자 왔어요. 그렇게 말하며 작은 선물을 들고 오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습니다. 제철 과일이나 차, 때로는 직접 만든 쿠키까지. 정성이 느껴지는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언제니? 이제 우리가 함께 챙겨줄게. 지나가듯 나온 질문에도 지윤이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제사요? 제사는 따로 지내는 분이 계세요. 누가? 친척분이? 네. 거리도 멀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의문들이 쌓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걱정이 커진 저는 친한 언니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요즘 예비 며느리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해서요. 뭐가 이상한데? 정순 언니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부모님 돌아가셨다고는 하는데 친척이나 형제자매 이야기는 아예 없고. 요즘 젊은 애들 다 그래.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명자 언니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석연치 않은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SNS도 전혀 안 하고 친구들 이야기도 없고. 그럼 직접 물어보지 그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자꾸 화제를 돌리거나. 언니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조금 심각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지윤이 어떤 것 같아요? 뭐가?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지윤이에 대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힘든 과거가 있는 아이일 수도 있잖아. 태훈이도 그렇게 말했고. 우리가 너무 캐묻는 건 아닐까?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건강검진을 받는 김에 아들과 예비며느리도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함께 건강검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기했는데 지윤이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저는 병원 검사 같은 건 괜찮아요. 왜?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건강검진은 미리 받아보는 게 좋지. 저는 정말 괜찮아요. 별로 아픈 곳도 없고. 평소에 조용하던 지윤이가 그때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마치 절대로 안 된다는 듯이 말이에요. 태훈이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편을 들지도 지윤이 편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본인이 싫다고 하니 강요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건강검진을 그렇게까지 거부할까? 혹시 병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혹시 임신? 아니야, 결혼할 사이인데 임신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은 일들이었지만 모두 모이니까 뭔가 큰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윤이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말에 태훈이가 혼자 집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훈아, 지윤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뭐가요, 엄마? 그 아이 과거 말이야. 어떻게 자랐고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태훈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많이는 몰라요.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자세히 말해주지 않아서. 너도 모르는 거구나. 네. 근데 왜 그러세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괜한 의심일 수도 있는 일로 아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그냥 더 잘 알고 지내고 싶어서.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윤이에게는 분명히 큰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이 우리 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후로 저는 지윤이를 더욱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투, 습관, 표정,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5월 넷째 주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윤이가 혼자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고 가겠다며 짐을 게스트룸에 두고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에 있는데 갑자기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게스트룸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뭔가 떨어진 게 아닌지 확인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한가운데 작은 캐리어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서류 뭉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정리해 드리려고 서류들을 하나씩 집어 올리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박지윤이 아니었습니다. 배지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모두 배지선 명의였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심지어 병원 진료기록까지. 배지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2학년 아이. 항상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아이. 멍든 자국을 숨기려고 긴 소매만 입던 아이. 급식을 먹을 때도 남들보다 훨씬 빨리 마치 누군가 뺏어갈까봐 두려워하듯 먹던 아이. 당시 지선이는 전형적인 문제아로 취급받았습니다. 수업 중에 조는 일이 많았고 숙제도 자주 해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그저 공부에 관심 없는 아이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뭔가 다른 걸 봤거든요. 도움을 요청하는 절망적인 시선을. 몇 번의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선이는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새어머니는 지선이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버지의 폭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새어머니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나마 안전한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지선이는 아무하고도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즉시 학교와 상의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선이 아버지는 겉으로는 점잖은 회사원이었고 사회적으로도 평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가 있는데 어른들은 아무도 진심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선이를 괴롭히던 학교 내 일진 중 한 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누군가 하교길에 뒤에서 쇠파이프로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지선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이 학교에 와서 지선이의 행적을 수소문했습니다. 일진 아이를 폭행한 용의자가 지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닐까? 죄책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선이는 이미 종적을 감춘 후였고 경찰 수사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선이는 제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 박지윤이라는 이름으로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나타난 것입니다. 서류를 든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윤이가, 아니 지선이가 돌아온 것입니다. 서둘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지선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15년 전 그 가늘고 떨리던 목소리. 저녁 식사 시간이 고역이었습니다. 지선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지만 저는 한 숟가락도 제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계속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자세히 보니 예전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가의 작은 흉터. 아버지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였는데 화장으로 가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지선이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지선이와 먼저 이야기해야 하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지선이는 다시 게스트룸에서 잤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지선이가 화장실로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다리를 조금 절뚝거렸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아버지한테 발을 다쳐서 며칠간 절뚝거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기억이 떠오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선이는 일찍 서울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배웅을 하면서 저는 그 아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선이는 저를 알아봤을까요? 하지만 지선이의 표정에서는 어떤 것도 읽을 수 없었지만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지선이는 이미 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부터 저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현재의 혼란이 뒤섞여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두 아이가 만났을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아닐까? 복수를 위해서? 아니면 정말 우연히 태훈이를 만나서 사랑하게 된 걸까? 며칠 후 태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아, 지윤이 말이야. 처음에 지윤이를 어디서 만났다고 했지? 회사 근처 카페에서요.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더 자세한 걸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지선이와 직접 이야기해야 할까? 아들에게 먼저 말해야 할까? 지선이가 정말 어떤 목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다가온 건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지선이가 혼자 올 때 모든 걸 털어놓고 이야기하기로 말이에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지선이가 혼자 집에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태훈이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습니다. 마치 운명이 절 지선이 앞으로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백 번 연습했습니다. 오후 3시쯤 지선이가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인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아이를 다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그 상처받은 아이의 모습이 지금의 지선이와 겹쳐 보였습니다. 차를 준비하며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선이도 평소보다 조용한 게 마치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선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지선이의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지선이가 작게 물어보는 목소리에는 이미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배지선. 그게 내 진짜 이름이지? 더 이상 돌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선이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지선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 내 서류를 우연히 보게 됐어. 너도 날 알아봤지? 처음 왔을 때부터. 지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마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 순간 15년 전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처음부터 왜 이야기하지 않았어? 제 질문에 지선이가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저를 버렸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국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지선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버지한테 맞고 지내면서 학교에 가는 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지선아. 선생님께 부탁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국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아이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죄책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학교에서도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것. 결국 지선이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것.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선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배지선을 죽였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신분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과거의 모든 걸 지우고 싶었거든요. 그 아이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태훈이를?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선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태훈 오빠를 만난 건. 그 아이의 눈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태훈 오빠가 너무 다정하게 해주셨어요. 지선이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해준 건. 조건 없이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상처받고 외롭게 살던 아이가 따뜻함에 기대게 되었구나. 그래서 사랑하게 됐구나. 네. 태훈 오빠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계속 숨겼니? 결혼까지 하려고 하면서. 지선이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한테 잘못 맞아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왜 병원 검진을 거부했는지, 왜 혼인신고를 늦게 하려고 했는지,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태훈이가 알면 떠날까봐 두려웠구나.
지선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제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도. 그 아이의 절망을 보니 화가 나는 동시에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이 비밀을 그대로 묻어둬야 할까? 하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선아, 태훈이한테 말해야 해.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지선이가 발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제발,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태훈 오빠만은 제 곁에 있게 해주세요. 그 절박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옳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위에 쌓인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안 돼, 지선아. 이렇게는 안 돼. 한참을 울던 지선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떠날게요. 뭐? 태훈 오빠한테 다른 이유를 말하고 헤어질게요. 그럼 되죠.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 그냥 진실을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선이는 완강했습니다.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지선이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 앞에서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결국 이번에도 저는 지선이를 도와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지선이의 진짜 정체부터 오늘 있었던 대화까지. 남편은 말없이 제 이야기를 다 들은 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훈이도 알아야지, 당연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훈아, 집에 좀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일이에요,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와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지선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지선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태훈이만 집에 왔습니다. 지선이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 앉아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지선이의 진짜 이름부터 15년 전의 일까지, 그리고 어제 있었던 대화까지 말입니다. 태훈이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충격받은 얼굴로 변했습니다. 그럼 지윤이가 아니라 지선이라는 거예요? 그래. 15년 전 엄마 제자였다고요? 맞아. 태훈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기분이 어떨까요? 지윤이는 뭐라고 하던가요? 너한테 진실을 말하기 싫어했어.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했고. 태훈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설마 이런 일일 줄은. 아들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태훈이는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올라가면서 말했습니다. 지선이하고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태훈아,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태훈이도 지선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주일 후 태훈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모든 게 끝났어요. 그 목소리에서 깊은 피로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태훈이의 전화를 받고 남편과 함께 바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태훈이는 평소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카페에서 만난 아들의 첫 마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선이와 모든 걸 정리했어요. 어떻게? 진실을 다 들었어요. 엄마가 말씀해 주신 것 말고도 더 많은 이야기를. 태훈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지선이가 정말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태훈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선이는 15년 전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보복한 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실형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피해자였던 그 아이가 오히려 가해자로 낙인 찍힌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더 가슴 아픈 사실도 있었습니다. 지선이의 불임은 단순히 아버지의 폭행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후 혼자 살아남기 위해 겪었던 일들이 그 아이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혼자 견뎠을까요? 태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제 질문에 태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헤어지기로 했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듣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선이가 원한 거야?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숨기고 싶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으니 지선이는 더 이상 태훈이의 곁에 있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기로 했어요. 왜? 제대로 대화를 하고 싶어서요. 지선이도 그렇게 원했고. 태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도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선이가 엄마를 만나고 싶어 해요. 결국 두 아이의 가슴에 상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어떤 얼굴을 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지선이가 정한 곳이었습니다. 탁 트인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게 태훈이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저희 부부는 태훈이와 함께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복잡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지선이를 멀리서 봤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5년 전 그 작고 위축되었던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말이에요. 저희가 다가가자 지선이가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5년 만에 듣는 진짜 인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삶의 무게만 느껴졌습니다. 지선아. 저도 더 이상 지윤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배지선으로 마주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모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지선이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때 지선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선아. 거짓말을 했어요. 태훈 오빠한테도 어머님 아버님께도. 지선이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태훈 오빠를 만난 것도 사랑하게 된 것도. 그 말을 할 때 태훈이를 바라보는 지선이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저도 그 복잡함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남편의 질문에 지선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또 버림받을까? 그 말에 가슴이 찔린 것처럼 쓰라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른들은 항상 실망만 안겨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지선이가 태훈이를 바라봤습니다. 태훈 오빠 정말 고마웠어요.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태훈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선아, 그러지 말고.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지선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제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였으니까요.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지선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선생님. 그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15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죄책감을 모두 토해냈습니다. 지선이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도 알아요. 한참 후 지선이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태훈 오빠께 드리려고 했던 선물이에요. 태훈이가 받아보니 조그만 목걸이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오빠를 생각하며. 지선아. 마지막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태훈이는 한참을 그 목걸이를 바라보더니 목에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제 질문에 지선이가 멀리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로. 어디서?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배지선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 말에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각오 같은 것이.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줄 수 있니? 뭔가요? 그냥 새 출발에 필요한 거야. 지선이는 거절하려 했지만 저는 강요했습니다. 선생님으로서 마지막 부탁이야. 받아줘. 지선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지선이가 일어서며 한 사람씩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저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훈이에게. 태훈 오빠. 행복하세요. 너도. 또 행복해야 해.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지선이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상처받은 과거를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못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말이에요. 그날 밤 태훈이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글쎄요. 후회보다는 아쉬워요. 아쉽다는 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6개월 후 태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지선이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뭐라고 했니? 잘 지내고 있다고요. 부산에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대요.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산에 가서 지선이를 만났습니다. 미리 연락하지 않고 그 아이의 스튜디오를 찾아갔습니다. 지선이는 깜짝 놀랐지만 반가워했습니다. 선생님. 훨씬 밝아진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에 그 위축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구나. 네, 바쁘게 지내요. 작은 스튜디오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지선이가 만든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태훈 오빠는 어떻게 지내요? 이제 잘 지내고 있어. 지선이가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다가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헤어지면서 지선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해주셔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뭐가 있니?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부산에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도 각자 다르다는 것을. 지선이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 연결고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지선이와의 만남이 그랬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치유의 기회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 지선이가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배지선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마저도 지금의 우리를 만든 소중한 일부입니다.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남을 향한 용서보다도 자신을 향한 용서를 말이에요. 그래야만 진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지선이가 그것을 보여주었듯이 말이에요. 배지선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아이처럼 우리 모두도 자신의 진짜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길고 복잡했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